글로벌 경제 분석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2018년도를 좀 겨냥해서 여쭤봐야 될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제 분석뿐만 아니라 증권 리서치에서도 내년도에 대한 경제 분석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올해같이 경기 확장 국면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IMF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완만한 경기 확장 국면 그리고 또 완화적인 금융 정책이 만들어내는 적응 경제 상태가 내년에도 지속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는 3.2%를 바닥으로 해서 올해는 3.4%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폭 올라간 3.5%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로존 과 같은 선진국의 경기 확장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소 과열 상태에 있었던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이라든지 빚을 좀 줄이는 디레버리징 작업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다소 위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시안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가 중국의 경기 위축 부분을 충분히 만회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여전히 내년에도 좀 안정된 성장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물가는 인플레이션을 경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금융정책 정상화가 천천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시장에도 좀 우호적인 환경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말씀하신 정원 경제에 변화가 없다면은 국제 투자은행들이 추천하는 내년도에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적응 경제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은 리스크 자산에 대한 그 투자 움직임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올해 주요 자산 투자 성과를 보면은 국채나 그 같은 그 안전 자산보다는 주식과 같은 리스크 자산의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올해 그 11월 말까지 투자 성과가 높았던 상품을 보면은 신흥국 주식이 무려 27%나 상승했고요. 선진국 주식이 17% 상승을 했습니다. 여전히 신흥국이 10%포인트 정도 높은 투자 성과를 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도 다른 상품을 보면요. 부동산 투자 신탁,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그래서 신용 등급이 트리플 B 미만인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같은 경우가 성과가 높았습니다. 반면에 투자 적격 채권들 같은 경우 그리고 국채와 같은 안전 자산은 비교적 성과가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8년에도 적응 경제가 계속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주식 투자라든지 고배당 고수익률을 추구하는 이런 투자 상품들이 좀 유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증시 상승에 따른 그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증시 투자 시에 주의할 점은 또 어떻게 있을까요? 네, 현재 골디락스 경제 상황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투자 환경이 급격히 변화를 한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내년도와 관련해서는 가장 그 주의해야 될 점은 중국의 구조 조정에 따른 성장률 하락이 예상보다 좀 깊어진다든지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찾아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주시장에도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높은 성장을 계속 유지시키겠지만 질적인 그 변화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 조정이라든지 디레버리징 작업이 활발히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무려 40%로 가장 높았던 중국 경제가 위축이 됐을 경우에는 세계 경제도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긴 경기 확장 끝물에는 항상 그 자산 버블이라든지 물가 상승이 동반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 긴축이 좀 더 빨리 찾아왔을 경우에는 위험 자산을 좀 줄이는 이런 투자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도 주식으로만 구성하기보다는 다양한 금융 상품, 특히 채권에 대한 비중도 좀 높이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 주식 투자 비중을 40%로 가져갔을 경우에 다음 단계로 어느 나라에 투자할지 그리고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도 좀 이제는 좀 서서히 고민해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내년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한 그런 세계 투자 자금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세계 투신의 자금 배분에서 내년 흐름을 짐작할 수 있는지요? 네.
세계 투신 자금의 31조 달러를 추적하는 EPER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분석한 세계 투신 자금 흐름을 보면은 11월 주식형 펀드뿐만 아니라 채권형 펀드에서는 지난 10월 달보다도 무려 150억 달러 이상 각각 감소를 했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찾아오는 것도 당연한 현상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주식형 펀드 중에서도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자금 그리고 북미 시장에 투자하는 자금도 각각 11월 달에 100억 달러 이상 감소를 했다 그럽니다. 이 중에서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에 투자하는 아시아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자금들 같은 경우는 60억 달러가 순 유출이 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와 관련되고 있는 글로벌 이머징 마켓 자금들은 한 12억 달러가 순이입됐고요. 신흥국 아시아에 투자하는 자금도 28억 달러가 순이입이 됐습니다. 중국도 뿐만 아니라 인도도 자금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와 관련해서도 아시아 시장은 그 자금 유입은 줄겠지만 여전히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채권 펀드도 최근 들어와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그 이머징 마켓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7억 달러가 순 유출됐다는 측면에서는 당분간 그 자금이 연말 연초까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글로벌 증시로 자금이 유입이 크게 줄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미국 시장 관련돼서는 뭐 어떤 또 다른 고비를 맞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탄탄한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거시적 경제 환경이 양호했기 때문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올해 들어와서 무려 23%나 상승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2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이 18배 정도인데요. IT 거품이 정점에 달했을 때 26배를 재현했을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이라 그럽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곧 주가가 좀 내릴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 섞인 그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로버트 실러 교수가 주가 폭락을 예측한 실러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현재 31배 정도 수준입니다. 1990년 이후에 25배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소 거품이 좀 끼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주시장의 변화가 찾아온다면 다소 거친 주가 조정도 내년도에는 좀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국제 IB들 같은 경우에도 증시 전환점을 바로 예측할 수도 없고 또 경기 하락 국면에 빠지더라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던 거를 고려했을 경우에 앞으로 투자 전략은 안정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한다든지 건전한 재무 구조뿐만 아니라 풍부한 현금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기회에도 꾸준한 그 성장을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현명한 경영진을 갖추고 있는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3년에서 5년 정도를 내다보고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그 많은 질적인 변화가 좀 주시장에도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처럼 금리 인상이 계속될 때 어떤 업종과 전략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투자해야 되는지가 궁금할 것 같고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마감되는 그런 즈음에서는 또 어떤 투자 전략을 내세워야 되는지 이 부분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상승 초기에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은행이라든지 자본재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가치 투자들이 각광을 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런 그 흐름이 분명히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년같이 본격적인 금융 긴축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담들이 높아가는 건 사실인데요. 이 때문에 차입금이 많은 기업이라든지 금리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들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현금이라든지 금과 관련 투자들이 내년에는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라든지 유로,
일본, 그리고 그 중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는 시기에 들어가고요. 노동력 증가세가 둔화되기 때문에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상황이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경기에 좌우되지 않는 성장주라든지 주식 투자와 관련된 수익이 높은 고배당주, 그리고 헬스케어, 생활 필수품을 중심으로 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을 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듀큐 에너지라든지 존슨앤존스, 그리고 월마트, 그리고 미국의 국채 ETF 같은 쪽으로 투자 방향이 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런 종목들을 찾는 움직임이 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이 관련돼서 금리 인상이 확실하다는 의견은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주목해봐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2월에 금리 인상 확률은 90%인데요. 지난 20년 정도를 보면 금리 인상 확률이 70% 이상일 경우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시장이 이미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그 FOMC 참가한 그러니까 멤버들의 경제나 금리 전망이 어떨지, 그리고 앨런 의장이 어떤 기저 해견을 가질지가 이번 그 FOMC 회의의 주요 그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FOMC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낙관들을 그 펼쳐왔던 FOMC가 시각이 어떻게 변한지도 좀 관찰을 하셔야 되겠고요. FOMC 멤버들 같은 경우가 적정하다고 생각했던 금리 그 분포도죠. 점도표 상의 변화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2018년에는 3번, 그리고 2019년에도 2.3번 정도 금리를 인상을 했었던 FOMC 멤버들이 아무래도 자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 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겼을 경우에는 주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이 또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점도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요. 또한 패드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 전망에 감세라든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영향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세제 개혁 법안이 내년 이후에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건가를 그 이번 점도표 사항이라든지 다양한 코멘트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서 관찰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4일에는 유럽중앙은행 이사회가 22회의가 개최됩니다. 지난 10월 회의 때 자산 매입 축소를 결정하더라도 시장의 관심이 다소 낮아진 것도 사실인데 어떤 팩트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요? 네, 패드처럼 22도 금리 정상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22 그 멤버들이 내놓은 내년도와 관련된 그 경제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자산 매입과 관련된 종료 시점과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가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로존의 경기는 의외로 지금 뜨거운데요. 3분기의 GDP 성장률이 무려 2.5%로 예상을 웃돌았고요. 또 실업률도 낮아지고 있고 제조업 기업들의 그 채용 의사들이 높아지면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해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22 같은 경우에도 자산 매입 종료 시점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보십니다.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2018년 10월 이후에도 다시 자산 매입을 좀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열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22가 생각했던 2% 물가 목표가 2019년 이전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점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2018년 그 10월이나 연말까지는 자산 매입을 종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금리 정상화와 관련된 시간이 좀 빨라지기 때문에 시장의 그 시장 실세 금리가 상승한다든지 유로화 강세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유로존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자 소장과 함께 글로벌 경제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